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이번에 저희 시댁 집안에서 한바탕 난리가 난 일이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고 있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시숙과 형님은 저희 부부보다 좀 늦게 결혼을 했었는데요. 시숙과 남편은 시부모님과 함께 농사일을 하시고 형님은 동네 병원에서 정형외과 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두 분이 너무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는데 결혼하겠다고 찾아왔을 때 가족 모두가 충격에 빠졌었죠. 전혀 매칭이 안 되는 남녀였기 때문에 시부모님은 시숙의 말을 장난으로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의사 형님은 꽤 오랫동안 동네에서 의사 생활을 했던 터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형님을 알고 있었어요. 연세가 꽤 많으신 환자분들은 거의 다 형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만큼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결혼하겠다고 찾아왔을 때 그 누구도 둘 사이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해서 시부모님께서는 입을 다물지 못하셨어요. 남편과 저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기 어려웠죠. 그런데 알고 보니 시숙이 하우스 정비 일을 하다가 떨어지면서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담당 의사가 형님이었고 시숙을 정성껏 치료해주는 그런 모습에 반해서 접근을 시도했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형님은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지만 지속적으로 고백을 하면서 동네 사람들 몰래 몇 번 만나게 되었고 그런 상황들이 결혼까지 이어지게 된 거였어요.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농사일을 하는 시숙과 의사 형님이 결혼할 줄 정말 아무도 몰랐었죠. 시부모님은 동네에서도 꽤 알아주는 땅 부자셔서 결혼은 어렵지 않게 성사됐었어요. 시부가 재력은 의사 형님의 부모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무시할 수 없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시부 가족끼리 떨어져서 지내는 걸 안 좋아하셔서 한 건물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남편도 시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왔기 때문에 분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었어요. 할 수 있다면 어떻게든 하겠지만 이런 상황을 대비해 건물을 올리셨기 때문에 굳이 멀리 살 필요는 없다 생각했었죠. 1층은 시부모님께서 사용하시고 2층은 저희 부부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층은 시숙이 살면서 형님을 만나 결혼을 하고 같이 들어와 살았습니다. 그래도 방을 쪼개서 각자 사는 게 아닌 층마다 분리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 크게 문제될 건 없었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집에 들어오면 특별한 일 아니면 부르지 않으셔서 제가 스트레스 받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님 내외가 결혼하기 전에는 가족과의 분위기가 정말 좋았는데 형님이 한 식구가 되면서부터 점점 금이 가기 시작한다는 걸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건 형님이 임신을 하면서부터 가족의 관심이 형님 쪽으로 쏠리게 되었고 적지 않은 나이에 임신을 했던 터라 시부모님과 시숙은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임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우를 받으려는 형님의 태도에 남편과 저는 불편하게 다가왔었죠. 그러다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술자리를 가질 때 남편이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고 술이 들어가서 그런지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이 상당히 난처하더군요. 형,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결혼했다고 내가 언제 불만을 늘어놓은 적이 있었어? 어느 정도껏 해야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좀 심하니까 오늘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받아쳐야 되겠어? 형수님이 의사인 건 밖에서지 안에서까지 의사인 건 아니잖아.
집안에서는 그냥 한 가족일 뿐이야.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상태에서 임신을 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 밤낮 가리지 않고 이 사람한테 전화해서는 뭐 먹고 싶으니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재수 씨가 음식 솜씨가 좋으니까 이 사람이 입맛에 맞는다고 해서 부탁 좀 한 건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었냐? 밖에서 사가지고 온 음식들이 입맛에 안 맞는다는데 가족으로서 해줄 수 있는 거잖아. 다른 것도 아니고 임신해서 부탁한 걸 가지고 분위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어? 나중에 너나 재수 씨가 도움을 받을 일이 있으면 그땐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는 건데 웃으면서 그냥 해주면 안 되는 거야? 식사 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집에서 놀고 먹지 않잖아. 우리랑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반일 나가는데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형도 잘 알면서 그런 말이 나와? 지금 당장 안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하루 종일 밖에서 우리랑 똑같이 일하고 들어와서 애들 씻기고 재우기 바쁘다고. 하루가 모자란 사람한테 잠자는 시간까지 뺏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가 집에서 몇 시에 나가? 새벽 5시에 나가는데 새벽 3시에 깨어서 음식 해달라고 얘기하면 그게 얼마나 짜증이 나는 줄 알아? 형수님은 이 사람이 해준 음식 먹고 푹 잔 다음에 아침 9시에 슬슬 병원으로 출근하면 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전화 안 받으면 내려와서 문 두드리고 속쓰리다며 깊은 잠에 빠진 애들까지 전부 다 깨워선 혼자 부엌에서 차려준 음식 먹고 올라가서 자면 그날 하루 우리 가족 컨디션은 그냥 무너지는 거라고. 가끔 부탁하는 거야 들어줄 수 있지. 요즘 들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잖아. 내가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얘기하겠어? 형수님,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이게 맞는 거예요?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형한테 해달라고 하던가 아니면 저녁 식사하기 전에 미리 부탁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먹고 싶은 음식에 하루 종일 생각 없다가 자려고 눕기만 하면 갑자기 먹고 싶은 음식이 떠오르는데 어떡해요. 미리 생각해놓고 얘기하면 저도 좋겠어요. 괜히 저 때문에 분위기 안 좋게 만든 것 같아 미안해요. 그런데 새벽만 되면 너무 속이 쓰리고 동서가 해준 음식들만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전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동서도 임신해봐서 알잖아. 평생 할 것도 아니고 몇 달 뒤면 출산하는데 그때까지만 좀 참고 해주면 되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험악한 분위기 만들어야겠니? 남편은 절대 형님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으니 앞으로 저한테 음식 해달라고 부탁하지 말라며 큰소리치며 화를 냈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도 참 난감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부탁을 했을 때 저도 그런 경험을 안 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형님이 먹고 싶다는 음식 한번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쉬지 않고 새벽 시간만 되면 계속해서 부탁을 하셔서 저는 리듬이 완전히 깨지고 말았죠. 잠이 부족하다 보니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얘기하기 전에 제가 먼저 형님한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했지만 말로는 새벽에 전화하지 않겠다면서 결국 매번 전화를 해서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죠. 형님이 가족이 된 이후 처음으로 한 건물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될 만큼 형님의 행동은 저희 가족을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중간에서 좋게 해결해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닌 형님 편을 들어주시면서 저보고 희생하라는 말에 솔직히 좀 서운하긴 했었어요. 그때 약간 차별받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이 남편과 일찍 결혼해서 시부모님 농사일을 도왔던 반면 형님은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모는 저보다 형님을 더 생각하고 계셨어요. 결국 서로의 다른 의견 차이가
안 좋은 감정을 가져오게 만들었고 가족 간의 금은 점점 더 크게 벌어지고 말았네요. 결국 계속되는 냉전은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고 밭일을 하면서도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일을 하게 되자 시부가 더는 두고 볼 수 없으셨는지 저녁에 모두를 한자리에 모아놓고 화를 내셨습니다. 너희들 언제까지 이럴 작정이야?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알아서 잘 해결하겠거니 했는데 어떻게 된 게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거야? 오늘 밖에서 이럴 때 너희들이 다투는 바람에 끝내야 될 일도 마무리 못하고 일에 지장까지 주면서 지내는 게 맞는 거야? 어떻게 된 게 적당히가 없어? 너희들 인연 끊을 거 아니면 이제 그만들 해라. 한 번만 더 내 눈앞에서 얼굴 붉히면서 싸우면 너희들 전부 다 내쫓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큰 며느리는 앞으로 작은 며느리한테 음식 해달라고 새벽에 깨우면 아무리 임신을 한 몸이라도 좋은 말 나가지 않을 테니 행동 똑바로 하고. 아버님, 저 너무 서운해요. 제가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뱃속에 있는 아버님 손자가 먹고 싶다고 하는 거잖아요. 동서처럼 손녀딸 안겨드리는 게 아닌 장손이 태어나는 거라고요. 그럼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형님의 뱃속에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형님의 행동은 더욱더 심해졌어요. 장손을 임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대우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시모도 그토록 바라시던 손자를 보게 되셔서 형님의 무리한 요구에도 시모는 무조건 들어주셨어요. 남편이 한바탕 난리를 친 이후에 시모가 도와주시긴 하셨지만 점점 더 심해지는 형님의 행동은 제가 봤을 때 저희 가족들 머리 위에 올라타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니 시부가 지켜보시다가 더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형님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하셨고 결국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형님은 서운하다며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시숙이 시부와 마찰이 일어나게 되었고 시모는 형님을 감싸고 돌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형님을 진정시키기 위해 자리를 피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시부는 저희 부부 편이었고 시모는 형님 내외 편이었습니다. 가족들 간의 편이 갈라지니 모든 일상이 불편했었어요. 서로가 한마디 말도 없이 묵묵히 할 일만 하면서 지내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속되는 냉전 속에 형님은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고 모든 상황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죠. 아이를 출산하면서부터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일들이 계속해서 밀려왔어요. 형님이 출산을 한 이후 아이는 전적으로 제가 돌보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거죠. 형님은 병원으로 출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아이를 돌봐주는 건 집안일하는 저에게 돌아오게 되었고 옆에서 시모가 도와주시긴 했지만 거의 모든 건 제가 전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님은 유축기로 모유를 저장해두면 나머진 전부 제 몫이었어요. 형님이 퇴근하면 당연히 아이는 형님 품으로 돌아갔지만 그것도 얼마 못 갔습니다. 늦은 새벽에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면서 또 다시 안 좋은 일들이 펼쳐지자 시부모님께서도 위층으로 올라오셔서는 시숙과 남편이 싸우는 걸 말리기 시작했어요. 임신했을 때는 음식 가지고 힘들게 하더니 이제는 출산했다고 사람 피를 말려? 도대체 이럴 거면 애는 왜 낳은 거야? 너희 형수가 요즘 잠 한숨 못 자서 병원 일 하는 게 힘들다는데 어쩌겠냐? 너랑 재수 씨가 좀 도와주면 좋잖아.
병원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도 잘 알잖아. 환자 수술도 잡혀 있는데 큰 실수라도 하면 어쩌려고. 새벽마다 아이가 깨서 잠을 못 자니까 도와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우리 집안의 장손인데 이 정도는 당연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주버님, 그건 아니죠. 저희가 애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방에서 잘 자고 있는데 아이 때문에 깨면 그것도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제 아이가 아니고 형님 아이인데 왜 모든 걸 저한테 맡기려 하시는 건데요? 형님 출근하시면 제가 전적으로 아이 돌보는데 이것도 정말 많이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참고 있는 거지 남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죠. 동서, 내가 정말 힘들어서 그래.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분 간격으로 깨는데 정말 죽을 것 같다니까? 원래 애는 그렇게 키우는 거다. 막내 며느리 애도 아닌데 새벽에 잠도 못 자면서 돌봐주는 건 아닌 것 같다. 이게 지금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큰일인 거니? 자기 자식 자기가 키우는 건 당연한 건데 첫째 너는 왜 자꾸 막내 며느리한테 손을 벌리려 드는 거야? 남이 보면 막내 며느리가 집안의 큰 며느리인 줄 알겠다. 껍데기만 의사 며느리면 뭐해?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고 남한테만 의지하려는데 그래가지고 병원 일은 어떻게 해나가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만들 하고 당장 올라가도록 해. 큰 며느리가 우리 집안의 가족이 된 이후로 한 번도 두 벌 뻗고 편히 잠을 잔 적이 없네. 이럴 거면 너희들 그냥 다른 집 알아봐서 따로 사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다. 큰 며느리가 들어오기 전에는 평화롭기만 했는데 어떻게 첫째 너 하나 들어왔다고 지금 집안 전체가 휘청거리고 말이 아니다. 제발 조용히 좀 살면 안 되겠니? 형님 내외와 저희 부부는 좀처럼 해결점을 찾지 못했어요. 시모는 제가 아이 돌보는 걸 반대하자 난리를 치셨고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지더니 남편과 시숙이 시부모님 앞에서 막말을 주고받으며 결국 안 좋은 상황까지 몰아가고 말았죠. 형님의 행동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보통 뱃속에 있는 아이를 품에 안으면 모성애가 생기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 게 거의 대부분 엄마의 역할인데 형님은 모성애도 없는지 태어난 아이를 짐스럽게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저녁에 아이 돌봐주는 걸 절대 반대하자 아이는 시모가 봐주시는 걸로 결정나게 되면서 험악해졌던 분위기는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시모와 형님이 저를 대하는 태도의 온도가 상당히 차가워졌어요.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 하지 않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대놓고 차별을 두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격해지는 시모와 형님의 태도에 참고만 있던 저도 결국 불만이 터지게 되었고 결혼 이후 시모에게 처음으로 대들며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형님이 며느리로 들어온 날부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었는데 시모는 그런 저를 알아주려 하시는 것보다 그동안 제가 한 게 뭐가 있냐며 막말을 거침없이 뱉으시는 행동에 남편과 결혼 이후 정말 많이 노력했던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죠. 상처를 많이 받은 만큼 제 입에서 나오는 단어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머니 며느리로 들어와 살면서 불평불만 늘어놓은 적 있었나요?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들어본 적 없어도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는데 어떻게 며느리로 들어온 지 몇 년도 안 된 형님한테는 온갖 사랑을 다 주시면서 차별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거기까지도 이해했어요. 그런데 먹을 거 앞에서 지금 애들 보고 먹지 말라고 손등을 내려치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어머님,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집안에 장손이 태어났으니까 이제 손녀들은 쓸모없다 이건가요? 너무 먹으면 돼지밖에 터대겠니? 어렸을 적부터 몸매 관리에 신경을 써야 커서도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거야. 지금 그게 애들 앞에서 할 말이에요? 이제 10살, 11살밖에 안 된 애들이 뭘 한다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게 하는 건데요. 제가 봤을 때 어머님 뭐에 씌었나 봐요. 이런 성격까지는 아니셨는데 형님이 오고 나서부터 아예 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어머, 동서. 지금 어머님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의사인 내가 봐도 애들 너무 뚱뚱해서 살 좀 빼야 돼. 요즘 애들도 고혈압 오는 거 몰라? 얼마 전에 소아과 다녀왔는데 정상이라고 했는데요. 그냥 제 딸들이 꼴 보기 싫어서 그런 거 제가 모를 것 같아요? 시모와 형님과 저녁 준비를 하다가 애들이 배가 고프다는 말에 시부께 전화를 해보니 한참 뒤에나 집에 올 것 같다고 하셔서 먼저 먹으라는 말에 애들 먼저 밥 먹이고 일찍 재우려 했던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는지 애들 손등이 빨갛게 손바닥 자국이 난 걸 보고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날 이후 모든 걸 따로 하게 되었고 남편도 일을 끝낸 뒤 집으로 들어와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저희가 따로 나가서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모와 형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서로 똘똘 뭉치셨죠. 필요할 때는 이용해놓고 원하는 거 해주지 않았다고 애들한테까지 막대하는 시모와 형님을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시부도 중간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죠. 그렇게 남편은 집을 알아봤고 멀지 않은 곳에 자리를 잡아 이사 가려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는데 시모가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게 아닌 가족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끝내놓고 이사를 가던지 하라며 매년 하던 김장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죠. 매년 시모와 김장을 했었을 때는 항상 즐거웠고 집안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었는데 형님이 오고 나서부터 김장이 너무 싫게 다가왔었어요. 분명 제가 또 거의 다 할 것 같아 차라리 사 먹겠다며 저희 건 만들지 않겠다고 얘기하자 시모는 이미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 내년부터 김치를 사서 먹던 알아서 하라며 집으로 돌아가셨네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다음 날부터 가족 모두가 모여 김장을 해야만 했는데 형님은 병원으로 출근을 해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시숙은 남편과 함께 배추를 나르고 있었고 시모는 재료 손질하기 바빴습니다. 원래는 저도 시모 옆에서 일손을 도와야 했지만 형님의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아이를 업고 일손을 도와야만 해서 포대기에 업고 김장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좀 전까지 정신없이 김장 재료 손질하고 있던 시모가 어디 가셨는지 보이지 않더라고요. 금방 나타나실 줄 알았는데 1시간이 지나도 오시지 않길래 전화를 걸어보니 무슨 일이 있으신지 핸드폰이 꺼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 아이가 배가 많이 고픈지 칭얼거리길래 방에 들어가 보관해 두었던 모유를 먹이려는데 어디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시모는 김장 일을 저에게만 시키고 세상 모르게 자고 있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시모에게 가까이 다가가 아이가 밖에서 오랜 시간 있으면 추울 것 같아 걱정된다며 자고 있던 시모를 깨우는 순간
눈을 뜨고 저를 본 시모가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더니 장손 다리 휘어지게 포대기에 엎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돌발 상황이라 대응도 하지 못한 채 무방비로 시모에게 머리채를 뜯겼고 앞으로 엎어진 저에게서 아이를 꺼내어 안으셨어요. 바닥에 내팽겨진 저는 이게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2번 다시 시모 얼굴 보는 일은 없을 거라며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저는 더 이상 필요 없다며 손자만 있으면 된다고 2번 다시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며 더 크게 소리치셨어요. 너무 서러웠던 나머지 눈물을 흘리면서 밖으로 나가 혼자 있고 싶어 대문을 지나 밖으로 나갔는데 누군가 건물 앞에서 얼쩡거리고 있는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무슨 할 말이 있는 것 같아 누구냐고 물어보니 형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찾고 있길래 이유를 물어보는 순간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말을 듣게 된 저는 급하게 제 앞에 있던 사람을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전부 다 듣게 되었고 형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말에 그 사람을 데리고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안 계신다는 간호사의 말에 어디 갔냐고 물어보자 옆 건물에 병원이 개원을 하고 있어서 모임을 가지는 것 같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와 함께 개원이 모임에 도착해 병원 문을 여는 순간 뒤에서 시모가 제 이름을 부르며 급하게 쫓아오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 개원 모임을 가지던 의료진분들의 시선이 전부 저희 쪽으로 쏠렸고 형님과 눈을 마주친 순간 제 옆에 서 있던 남자를 보고 사색이 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형님을 발견했는지 천천히 걸음을 옮겼고 그 모습을 본 시모가 남자를 멈춰 세우더니 갑자기 뺨에 손을 올려붙이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경직된 얼굴을 봤을 때 시모도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듯 보였는데 시모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 남자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모의 팔을 잡은 뒤 강하게 밀치며 남자의 정체에 대해 전부 다 설명을 했고 결국 시집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요 며칠 계속해서 우리 집 앞을 맴돌며 큰며느리한테 접근하는 것 같길래 따끔하게 혼쭐 내줬더니만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유부녀 건드려서 줄 것 하나 없다는 거 몰라? 경찰 부르기 전에 썩 나가지 못해? 어머님, 지금 이 상황에 대해 너무 큰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분은 형님과 아주 오랜 시간 가깝게 지낸 분이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계속 걱정되는 마음에 아이의 존재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 찾아온 거고요. 아주버님과 결혼하기 전날 밤 단둘이 따로 만난 적이 있었나 봐요. 원래 서로 연인 사이였는데 잠깐 헤어지고 결혼한다는 청첩장을 이 남자분이 받아서 찾아온 거고 둘이 술 한잔 걸치며 대화를 주고받다가 해선 안 될 행동까지 저지르게 됐는데 태어난 아이의 사진을 볼 때마다 자기가 너무 닮은 것 같아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낼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한동안 집에 얼쩡거렸던 거고 저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만약 형님의 아이가 이 남자분의 친자라면 결혼은 없었던 일이 되는 거 아니냐고 하길래 형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도 알고 싶어서 이분과 함께 온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무턱대고 이분의 얼굴에 손을 올리시면 어떡해요? 형님은 제 말이 끝나는 순간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넋이나간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형님은 시숙과의 결혼 전날
전에 연인 사이였던 남자와 하룻밤을 보내게 된 거였고, 그걸 저희 가족 모두 모르고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시숙의 아이가 아닌 형님의 전 연인의 아이라는 의문점을 가져오게 되었고, 시모는 말도 안 된다며 유전자 검사로 확인하길 원하셨어요. 이 사실이 온 동네에 순식간에 퍼졌고 시숙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시숙과 결혼하기 전에 전 연인과 잠자리한 것도 이혼 사유이지만 태어난 아이가 본인 아이로 생각하며 키웠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죠. 그렇게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된 결과 예상했던 대로 형님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는 시숙의 아이가 아닌 형님의 전 연인의 아이로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엄청난 일들로 인해 시숙과 형님은 끝내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고 현재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 뒤로 시모가 저에게 보이는 행동이 너무 소름 끼칠 정도였어요. 형님과 장손이라고 생각했던 아이까지 전부 떠나보내고 나니 시모의 곁엔 저밖에 없었고 시모는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다시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시모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전혀 받아줄 마음이 없어요. 지금 현재 같은 건물에서 지내지 않고 따로 나와 살고 있는데 시숙은 정신이 온전치 못해 매일 술에 취해 살고 있는 중이네요. 남편도 시모의 얼굴 보고 싶어 하지 않고 시부 또한 시모와 각방을 쓰며 매일 부부싸움이 벌어지고 계시다 합니다. 시부는 시모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각자 편히 살길 원하시지만 시모는 절대 이혼만큼은 할 수 없다며 시부의 곁에 붙어 있으려고 하시네요. 형님은 저희 가족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남이 되어 떠나갔지만 남아있는 저희들은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상황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날이 선선해지고 있는 요즘, 이맘때 날씨가 되면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곤 해요. 일찍이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자상한 남편, 친절한 시어머니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모든 게 완벽했던 삶이었지만 저에겐 딱 한 가지 고민,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가 생기지 않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제가 부담이 될까봐 아이에 관한 부담은 절대 주시지 않으셨고 남편 또한 마찬가지로 아이보다도 제 마음을 헤아려 주었어요. 하지만 전 그런 마음들이 오히려 힘들었죠. 나만 빠지고 새로운 아내를 얻어 결혼한다면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요즘엔 아이 없어도 잘 살더라. 아직 나이가 어린데 무슨 걱정이니? 천천히 생각해. 우리가 괜찮다니까 뭘 그리 부담을 가져. 있으면 좋은 건데 없으면 어떡하겠니? 혹시라도 우리 때문에 빨리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그런 걱정은 넣어두렴. 그래, 엄마 말이 맞아. 아이는 무슨?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고 마음 편하게 가져. 어머님도 그렇고 이도 외동인데 얼른 손주 안겨드리고 싶어요. 저도 워낙 아이들을 좋아하기도 하니깐요. 우린 상관없는데 자기가 그것 때문에 부담 가질까봐 그러지. 엄마도 많이 걱정하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마. 그래, 새아가 네 나이가 몇인데
아이 때문에 조급해. 괜찮으니까 마음 천천히 가져. 우리 걱정이라면 접어두고 요즘에는 딩크인지 뭔지 애 없어도 행복하게 잘만 살더라. 우리 때야 뭐 애는 다 있다곤 하지만 너희 때는 또 달라. 행복한 게 최고야. 정말 좋으신 분을 시어머니로 맞이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아이에 대한 부담은 아예 주시지 않으셨어요. 저 역시도 그런 시어머니에게 감사한 마음과 함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교차했지만 시간이 흘러도 전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결국 병원에선 불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임신 확률이 0.2%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던 거예요. 마음이 안 좋게도 원하는 사람에겐 생기지도 않고 원하지 않는 사람한텐 턱턱 잘도 생기고 참 모든 게 원망스러웠어요. 어쩌나 싶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고 난임이 아니고 거의 불임에 가까웠기 때문에 시험관이나 인공수정은 시도조차 할 생각을 못했어요. 뭐 어때? 괜찮아. 애 없이 살면 되지. 지금처럼 이렇게 둘이 오손도손 살자. 인력으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난 괜찮아. 오히려 당신이 걱정이다. 아이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내 걱정은 정말 하지 마. 나 아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 당신도 알잖아. 뭐가 괜찮아. 당신도 아이 좋아하면서 괜히 안 좋아한 척해. 정말 미안해. 왜 하필 나 같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평생 아이 없이 살아야 할지도 모르잖아. 어머님한텐 어떻고. 당신이 원한다면 이혼해 줄게. 아이 잘 낳는 사람 만나서 당신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선물이야. 나중에 당신 후회하면서 슬퍼하는 거 정말 보기 싫어. 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아이 때문에 당신이랑 결혼한 줄 알아? 난 당신만 있으면 아이 필요 없어. 그러니 그런 말 마. 그리고 아이 생각했으면 진작에 낳자고 했겠지. 뭐 애 보고 살아가나? 와이프 보고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지금이야 괜찮겠지. 그런데 나이 들어서도 그럴까? 아마 두고두고 당신 후회할 거야. 당신 원망 안 할 테니 솔직히 말해줘. 당신이 날 떠난다고 해도 난 원망하지 않을 거야. 이게 다 내 업보인걸.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말고 그냥 말해줘도 괜찮아. 임신이 안 되는 몸으로 살아가기가 두렵더라고요.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만 여러모로 남편과 어머님께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정말 얼굴을 들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시어머니는 일반적인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정말 따뜻하고 기품이 넘치는 분이었으며 오히려 임신이 힘들어 상처를 받은 저에게 본인이 더욱더 위로를 해주시며 용기를 북돋아 주셨죠. 이런 분을 시어머니로 맞이했다는 게 오히려 저에겐 정말 큰 복이었습니다. 오히려 친정 엄마보다도 저를 아껴주시고 늘 챙겨주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원래 사람 사는 게 그런 거다. 원하면 되지도 않고 딱 포기를 했을 때 된다는 말이 있잖아. 아이가 없으면 어떻고 있으면 어때? 우리는 너한테 그런 부담 주기 싫으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보자. 정 아이가 그렇게 좋으면 보육원 같은 데 가서 봉사해보는 게 어때? 꼭 낳아야만 자식이냐? 거기엔 엄마 손길이 필요한 애들도 참 많잖아. 네가 거기 가서 봉사하는 게 어때? 어머님, 감사해요.
이런 말씀 해주시기 쉽지 않은데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보육원 봉사 생각해 볼게요.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래. 나도 젊어서는 그런데 많이 다녔는데 이제 나이 들고 장사도 바빠지고 하니까 통신경을 못 썼어. 혹시 원한다면 내가 예전에 갔던 보육원 알려줄게. 필요하면 얘기해. 사랑스럽고 착한 아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체 힐링이라니까.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저 애써 부담 주시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알아요. 제가 참 어머님한테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그냥 너 건강하고 우리 아들이랑 행복하게 산다면 그게 효도야. 아이 낳아서 효도할 생각 말고 그냥 지금처럼 웃으며 살자. 시어머니는 아이를 좋아하는 제게 보육원 봉사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였고, 저 역시 참 좋은 생각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님이 하신 말씀대로 낳아야만 자식이 아니라 키우는 정도 무시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마음을 추스르고 어머님이 알려주신 보육원에 도착하여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꼭 낳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보육원 봉사를 하면 할수록 정말 키우는 정도 무시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엄마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고 저 오기를 기다리는 친구들도 어찌나 많은지 갈 때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오는 하루하루였어요. 그러던 중 한 아이를 알게 되었고 마음 깊숙이 끌림이 오더라고요. 이래서 입양을 하나 싶게 한 아이에게 유독 눈길이 갔어요. 저를 잘 따랐고 오히려 그 모습 때문에 안쓰러웠어요. 저 아이는 참 혼자서만 있네요. 나이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입양 문의는 어린아이들 위주로만 올 때가 많죠? 네, 그렇죠. 보통 아기 때부터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입양은 어리면 어릴수록 더 잘 돼요. 저 친구는 이미 초등학교 4학년이기 때문에 입양 문의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래 친구들이랑도 잘 못 어울려서 걱정이 되는 친구기도 하고요. 엄청 어릴 때 버려진 게 아니라 조금 큰 다음에 버려진 거기 때문에 아이가 많이 힘들 거예요. 기억 때문에요. 아, 저 친구랑 면담 좀 해보고 싶은데 혹시 자리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뭔가 계속 눈길이 가네요. 아마 은주가 되게 좋아할 거예요. 안 그래도 봉사장님이 오셔서 이런저런 것도 만들어 주시고 애들이랑 놀아주시니까 은주도 봉사자님을 많이 기다리는 눈치더라고요. 아마 봉사자님이 대화 신청해줬다는 걸 알면 뛸 듯이 기뻐할걸요. 이상하게 눈길이 가는 친구와 대화를 하고 싶어 원장 선생님께 부탁을 하였고 그렇게 면담을 하게 됐어요. 신기하게도 성격도 싹싹하고 눈치도 빠른 그 친구가 되려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면담을 신청한 게 본인이 입양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면담하는 내내 저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그 모습들이 오히려 애잔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아줌마, 제가 안마해 드릴게요. 저 안마 되게 잘하거든요. 아줌마 아까 빨래하는데 힘들어 보여서 제가 해드리고 싶었어요. 은주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 아줌마는 그냥 은주랑 얘기하고 싶어서 온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대화하자. 정말요? 전 아줌마한테 안마해드리면서 아줌마 쉬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야 아줌마가 기분이 좋아지실 거잖아요.
난 이렇게 은주랑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은데? 은주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다고 원장쌤이 그러더라. 네, 저 맨날 100점 맞고요. 또 제 방 청소도 엄청 잘해요. 애들은 이불도 안 개고 그러는데 전 맨날 일어나자마자 이불 개고 원장 엄마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원장 엄마가 밥 차리시면 제가 수저도 놓고 반찬도 나르고 그래요. 제가 아줌마 집에 가도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데 아마 아줌마 하나도 안 힘들게 제가 알아서 척척 할걸요? 그럼 아줌마도 편하시겠다. 저희 집에 가고 싶은 건지 본인의 자랑을 늘어놓는 모습을 보니 왜인지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 조그마한 아이가 사랑이 그립고 가족이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이렇게 내가 조그마한 관심을 주는 것에 온 정성을 다 쏟을까 하면서 말이죠. 그 면담으로 인해 은주와 전 특별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 집으로 데려오고 싶었지만 남편이 조금 시간을 두고 고민해보자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주 만나면서 시간을 가졌어요. 남편에겐 생각할 시간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전 특별하게 은주를 후원하기 시작했고 입양은 하지 않았어도 은주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고 있었던 거죠. 어머, 은주가 참 좋아하겠어요. 하긴 꼭 입양을 해야 답인가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후원해주시는 것도 은주한텐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애가 눈치도 빠르고 그래서 봉사자님 안 오는 날엔 혹시나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물어보거든요. 어머, 가끔 일이 바빠서 못 오는 건데, 아휴, 또 그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안 좋네요. 그래도 원장 선생님이 은주를 잘 챙겨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저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후원하고 마음으로 딸로 생각하니까 참 기분이 묘하고 좋더라고요.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남한테 이러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정말 좋은 마음씨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해요. 그렇게 길고 긴 후원이 시작되었어요. 입양만 하지 않았지 사실 전 은주를 딸처럼 생각하고 있었고 은주도 절 엄마처럼 생각했죠. 참 착하고 바르게 자랐다고 생각했던 제게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모습을 발견했어요. 사춘기라 그럴 거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 모습을 보니 내가 알던 은주가 맞나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은주에게 화를 냈어요. 야, 돈 가져오라고. 아, 완전 그지 같은 게? 내가 시키는 거 안 하네? 너, 나 누군지 몰라? 나 너 같은 애랑 차원이 달라. 지속적으로 후원해주는 엄마도 있고, 너같이 그냥 생 고아랑은 다르단다. 원장 엄마가 준 용돈, 넌 필요 없잖아. 얼른 가져와. 싫어.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그리고 너도 용돈 받았잖아. 그 돈으로 해야지. 왜 남한테 달라고 해? 그러지 마. 나쁜 거야. 아, 나쁘댄다. 네가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너같이 말 안 통하는 애들은 쓴맛을 봐야 돼. 그래야 말을 째깍째깍 알아듣지. 너랑 나랑 부모님 없는 건 똑같은데 네가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행동하는지 전혀 모르겠네. 돈은 못 주니까 그렇게 알아. 그럼 쓴맛 좀 봐야겠네. 너 같은 생고아랑은 나랑 차원이 달라. 난 후원해주는 엄마도 있고 너랑 출발부터가 다르다고. 제 눈을 비빌 만큼 정말 충격이었어요. 보육원 뒷골목에서
제가 딸아이라고 생각하는 아이와 보육원 친구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아니, 실랑이가 아니라 은주가 거의 겁을 주며 몰아붙이고 있더라고요. 전 그 모습을 보고 소리를 쳤어요. 은주가 정말 제 딸인 것처럼 느껴졌고, 이 모습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화부터 내게 되었죠. 지금 이게 다 뭐 하는 거야? 은주, 너 네가 한번 말해봐. 아줌마가 본 게 진짜 맞는 거야? 같은 친구한테 지금 막말하고 겁주고 돈 뺏고 내가 생각하는 은주가 맞아? 아님 아줌마가 널 잘못 본 거니? 당장 친구한테 사과해. 네가 한 행동 잘못된 거야. 아줌마. 아니, 그게 아니라, 얘가 먼저 저 놀리고 괴롭혔단 말이에요. 잘못했어요. 저도 모르게 화나서 그만. 뭘 내가 너를 놀려? 아줌마, 얘 맨날 그래요. 아줌마가 자기 후원해준다고, 우리 보고 그지 같다고 하고, 맨날 욕하고 괴롭히려고 하고, 그리고 원장쌤이 주신 용돈 자기도 받았으면서 맨날 애들한테 달라고 하고, 안 주면 이렇게 막 머리 잡아당기고 아줌마가 혼내줘요. 야, 내가 언제 그랬어? 네가 먼저 나한테 욕했잖아. 아줌마 눈에 들어서 입양 가고 싶어 한다고 네가 먼저 막말했잖아. 친구가 그렇게 말하면 욕해도 되는 거야? 정말 아줌마 실망했어. 당장 사과해. 아줌마가 다 들었어. 정말 실망이야. 아줌마, 잘못했어요. 친구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신 안 그럴게. 용서해줘. 아줌마도 저 용서해주세요. 그게 혼을 내고 나니 마음이 안 좋았지만 제가 받은 충격이 너무 컸던지라 혼을 심하게 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딸이라고 거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바로 잡아줘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날 호되게 혼을 내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후원을 해주고 이 친구를 밀어주는 것이 오히려 이 친구에게 독이 되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은 특별하고 다른 친구들은 하찮게 대한다는 게 제 상식상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그날 일이 있고 아이가 제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았어요. 아줌마, 그때 죄송했어요. 그 친구가 먼저 괴롭혀도 절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그래, 은주야. 아줌마 정말 실망했어. 친구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 누가 더 낫고 떨어지고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아줌마도 그날 너무 소리쳐서 미안해. 은주가 착하고 따뜻하게 자랐으면 좋겠는 게 아줌마 마음이야. 그러니까 은주가 명심해줬으면 좋겠어. 그날 일은 그렇게 해프닝으로 넘어갔고 전 계속해서 아이를 후원했어요. 이미 마음속으로 딸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어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죠. 충분히 어린 나이이기도 했고 제 말을 잘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제가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다는 친구가 있는 걸 알아서인지 참 많이도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나도 보고 싶다. 네가 후원한다는 친구. 만약 입양을 한다면 나한텐 손녀딸이 될 텐데 너무 궁금한 거 있지? 나중에 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을 때 정식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아직 이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가 봐요. 참, 나보다도 더 꽉 막힌 거지.
요즘 세상에 낳으면 어떻고 입양이면 어때? 안 그러냐? 난 그래도 네가 이렇게 웃음을 되찾아서 너무 보기 좋다. 한참 병원 다닐 때만 해도 축 처져서 내가 보기가 힘들었거든. 지금은 그때랑 많이 달라졌어. 어머님 덕분이에요. 저 항상 신경 써주시고 보육원 봉사도 알아봐 주시고 제가 어머님한테 갚을 게 참 많죠. 오히려 어머님은 어머니가 아니라 제 친정엄마 같은 느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더 잘할게요. 어머니 감사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머니의 사랑이었어요. 제 인생에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지금의 시어머니를 만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입양을 전제로 하는 저의 후원은 계속되었어요. 호적상 입양은 하지 않았지만 남편도 어느 정도 마음의 문을 열어 남편과도 같이 셋이 만나 밥도 먹는 사이도 되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그때까지도 조금 고민을 하는 눈치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입양이라는 건 평생 내 자식처럼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고 정말 나 자신한테 하는 것처럼 희생할 마음의 준비도 필요했기 때문에 남편이 이렇게까지 길게 고민하는 이유를 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조금도 보채거나 서두르지 않았고요. 입양하는 건 정말 좋은 취지지만 내가 남의 아이를 잘 거둘 수 있을지가 의문이야. 지금 당신이랑 이렇게 둘이도 너무 좋은데 꼭 입양을 해야 하나 싶고 지금처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후원하면서 이렇게 가깝게 지내면 안 될까? 은주가 나한테 살갑게 대하는 거 나도 아는데 뭔가 은주를 보면 확 끌리지가 않더라고. 당신이 내 의견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 당연히 존중하지. 어떻게 입양을 내 마음대로 하겠어. 당신 의견도 중요하지. 그래도 어머님이 하신 말씀도 있으니까 잘 생각해봐. 은주도 얼마나 당신한테 잘 보이고 싶으면 그렇게 하겠어. 천천히 고민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으니 그때 알려줘. 미안해. 나도 남자답게 확 결정짓고 싶은데 참 그게 안 되네. 아무래도 고민하는 건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해. 이해해줘. 그렇게 입양에 대해 저희 부부가 진지하게 생각하던 그때 은주는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성인이 되었어요. 모두 다 제가 후원해주는 돈으로 학교도 다녔고 같이 살지만 않을 뿐이지 정말 제 딸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제 남편이 그래도 나름 좀 유명한 볼트 회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주는 대학교 졸업 후 저희 남편 회사에 취직하기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쯤 저희는 성인 입양을 고려하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장기적으로 후원했던 친구이기도 하고 지금도 딸같이 생각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대쪽같이 생각만 하던 남편도 시어머니의 설득으로 마음의 문을 많이 열어 정말 은주가 저희의 딸이 되는 것이 코앞에 다가왔어요. 전 곧 세 식구가 오손도손 행복하게 지낼 생각에 마음이 많이 들떠있던 나날이었고요. 어미가 허튼 짓 할래도 아니고 그렇게 오래도록 후원을 해왔는데 입양이 뭐가 어때서 그리 망설여? 나도 괜찮다니까. 나도 우리 운지라는 애 실물 좀 보고 싶다. 내 손녀딸이 될 수도 있는데 너무 궁금하지 뭐야. 너도 얼른 마음에 결정하고 받아들여. 아, 저도 알죠. 애는 착하고 싹싹한데 뭔가 안 끌린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컸으니까 또 그 아이한테 부모가 돼주고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이제 졸업하면 당신 회사에서도 일할 건데, 우리가 자식이 있어 뭐가 있어? 은주가 잘 배워서 나중에 운영해도 좋잖아. 애가 얼마나 똑똑한데. 어머님한테도 얼른 소개해드리고 싶어. 은주도 내심 할머니가 어떤 분일지 궁금해 하거든. 남편이 일주일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고, 전 그 말의 의미를 간파했어요. 아마도 남편은 완전히 은주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렇게 저희에게도 입양이라는 것이 코앞에 다가올 때쯤 전 회사 사람에게 엄청난 비밀을 듣게 되었습니다. 회사 사람 얘기에 너무 충격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설렁탕집에 주방 이모가 그만둔다고 했어요. 손이 한참 모자란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날은 가서 도와드린다고 했었죠. 천천히 집 청소를 하고 어머님 가게로 향했는데 시모 설렁탕집에서 웬 여자가 시모를 넘어뜨려 소금 한 바가지를 붓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할머니, 이걸 10,000원을 쳐받아? 저 세상 일찍 가실래? 아우, 진짜. 살다 이렇게 맛 더럽게 없는 설렁탕은 처음이네. 나 돈 못 내. 그리고 간 좀 똑바로 맞추란 말이야. 할머니가 정신 못 차리니 내가 소금이라도 부어야지 않겠어? 소금 좀 팍팍 아끼지 말고 쳐. 뭐 이런 것이? 당신 지금 손님이라고 나한테 갑질하는 거야? 당신 부모가 당신을 이따위로 가르쳤어? 새파랗게 어른 것이? 어디 가게에 와서 행패야? 돈 내기 싫으면 곱게 얘기를 하면 될 것을. 어른한테 이 소금이 얼마나 비싼 건데. 전 신랑 일을 하고 있는 어머니와 여자를 보자마자 급히 뛰어들어가 여자의 얼굴을 봤고 그 모습을 보자마자 여자의 뺨을 이성을 잃고 여러 번 날렸습니다.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제가 지속적으로 후원했던 은주였기 때문이에요. 정말 치가 떨리더라고요. 아줌마? 아줌마가 여긴 어쩐 일이에요? 그게 아니라 설렁탕이 너무 맛없는데 이 할머니가 저한테 가격을 온팡 뒤집어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아니, 아줌마, 지금 상황만 보면 오해할 수 있는데 진짜 오해거든요. 뭐? 아줌마? 아니, 그럼 애미가 입양한다고 한 애가 바로 이것이란 말이야? 아이고, 아주 괴물을 후원했네. 그때부터 싹을 알아봤어야 했는데 몇 년 전 그 뒷골목에서 네가 네 친구 괴롭혔을 때 애초에 넌 이런 싹이었지? 그때는 사춘기다 뭐다 내가 합리화를 많이 했어. 당연히 내가 본 게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넌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노인 공경할 줄 모르고 이러는 꼴이 참 우습다. 됐어. 이제 너랑 나랑 인연은 끝이야. 어디 와서 행패야 이게? 아주 근본부터가 나쁜 것. 아니에요. 오해요, 아줌마. 진짜 이 할머니가 정말 저한테 먼저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아줌마, 이제 와서 끝이라뇨? 저 졸업하고 취직까지 시켜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끝이라니. 전 엄마라고 생각했는데 어쩜 이래요? 한 번만 생각해줘요. 어디서 거짓말을? 지가 뭐라도 태는 것처럼 어미가 너 입양한데도 내가 반대할 거야 이거사. 이 못된 것 같으니라고.
전 그날 아이에 대해 모든 걸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날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성인이 되어 보육원을 나와 생활하는 아이들의 말에 따르면 어려서부터 본인밖에 모르고 절 등에 업고 친구들을 계속해서 업신 여겼다고 했고,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하니 선생님들은 그냥 쉬쉬했던 거예요. 그리고 늘 입버릇처럼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어찌나 소름이 돋던지 몰라요. 난 그 아줌마한테 입양돼서 회사도 물려받을 예정이야. 그 아줌마만 애가 없거든. 그럼 내가 가서 물려받는 거지? 그 집 자식이 나 말고 또 있겠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보육원에 있다고 너희랑 같은 종족으로 보진 말란 말이야. 알겠니? 이제 그 집 아저씨만 구워 삶으면 내 인생은 지금이랑 정말 달라지게 된다고. 지금도 너희 같은 애들이랑은 다르지만. 애초에 모든 걸 계획했다는 것 자체가 소름이 돋고 제가 알던 은주가 맞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회사 사람에게 들은 얘기로는 은주가 남편이 없을 때 회사에 와서 본인이 이 회사를 접수할 거라며 회계팀에 직접 가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만만한 남자 직원에게 꼬리를 치면서 회계장부를 달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 남자가 처음엔 은주의 꼬심에 넘어가 데이트도 몇 번 했는데 은주의 말이 회사가 본인께 되면 저희와는 손절을 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믿을 수 없어서 고민을 하던 중에 이런 일이 터지자 확실히 인간은 잘못 본 죄가 한탄스럽더라고요. 전 그 즉시 모든 후원을 다 끊었습니다. 어차피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딱히 저의 손길은 필요치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용돈이며 생활비, 방 월세 이런 것들을 다 끊어냈고 남편과 어머니에게도 다시 후원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찌나 애가 끈질긴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왔죠. 아마 회사 때문에 찾아오는 듯 싶었는데 그렇게 목표가 확실하니 소름 돋게도 아무것도 보지 않고 저한테 매달리는 거였겠죠. 아줌마, 아니, 엄마라고 부를게요. 정말 잘못했어요. 할머니 가게인 줄도 모르고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요? 제가 그래도 아줌마 자식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요? 저 아줌마 회사에도 취직시켜 준다고 하셨잖아요. 날 이용하려고 한 거니? 애초에 너한텐 엄마가 필요하다기보다 너를 끊임없이 지원해줄 인간이 필요했던 거지. 더더구나 회사에서 일도 시켜준다고 하고 머리 검은 짐승 왜 거두지 말라고 하는지 딱 알겠다. 그게 꼭 맞아. 이상하게 너한테 이렇게 뒤통수를 맞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편해. 입양을 했다면 또 고민했겠지. 그런 너를 받아줄 수도 있었고. 이제 그만 너랑 인연은 끝이야. 지금부터 네가 벌어서 네가 학교 다녀. 비싼 월세, 용돈 다 네가 벌어서 하라고. 나 진짜 너 같은 애 진절머리 나니까. 그리고 너 우리 회사 네가 접수한다고 했다며? 모든 게 네 손아귀에 들어가면 어쩌려고 했니? 이렇게 어린데도 불구하고 무서운 생각만 하는 널 난 정말 이해를 못하겠다. 남 깔보기나 하고 지가 뭐가 잘났다고. 이제 끝이야 너랑은. 그리고 네가 회계팀까지 접근한 이상 난 너 용서 못해. 우리 집 뒤통수 치려고 한 거잖아. 너한테 후원한 돈 다시 찾아올 거야. 넌 독하니 아마 그 돈도 어떻게 벌어서 갚겠지. 내가 왜 이런 네 모습을 몰랐을까? 추악하고 악독한 것 같으니라고. 다신 찾지 마. 아줌마가 해주기로 한 건 해줘야죠.
그리고 아줌마도 자식이 없는 입장에서 뭘 그렇게 뻣뻣하게 굴어요? 내가 친자식이었어도 이럴래요? 그냥 자식이 좀 버릇 없었다고 생각하라고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니까 좀 봐줘요. 네? 그리고 어차피 나 입양했으면 그 회사 제 것 아니에요? 제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그런데 뭘 그러냐고요? 어차피 그런 운명인데. 제가 알던 은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돌변하더라고요. 정말이지 절 이용할 생각임이 분명했고, 제가 너무 어이없고 황당해하자 같이 얘기를 듣고 있던 시어머니는 주방에 들어가 양동이에 물 한 바가지를 퍼서 은주에게 냅다 뿌려버렸어요. 이 나쁜 것 같으니라고? 사람이 고맙고 베풀 줄 알아야 사람이지.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당장 나가라. 이제 너랑은 인연 끝이니까. 내가 저런을 손녀로 맞이할 뻔했다니. 아주 지독하기 짝이 없어. 이 표독스러운 것. 어미, 뭐하냐? 당장 내쫓아 저거. 내 아들 아니었으면 진작에 호적에 올릴 뻔하네. 아유, 심장 떨리지. 정말 저것도 인간이라고. 어머, 이 할머니가 뭐 하는 거야? 아니, 아줌마, 가만 보고 있을 거예요? 나 은주예요. 아줌마가 애지중지 생각하는 은주라고요. 주제파악 못하네. 당장 나가. 네가 나 이용한 거 못 참아. 후원금 반환 소송 들어갈 거니까 그리 알아. 그동안 편하게 살았지? 다른 애들 깔보고 무시하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 중에 하나가 너였다니. 눈 가리고 아웅 잘하는구나 참. 어미가 못하니 내가 해야겠다. 넌 좀 혼나야 돼. 오늘 같은 날 나한테 먼지나게 당해봐라. 마대자루가 어딨어? 일로 와 너. 시어머니는 그날 은주의 머리털을 다 뽑아놓을 기세로 달려들었고, 은주는 그날 먼지나도록 혼났답니다. 전 그렇게 은주에게 후원금 반환 소송을 걸었고, 은주는 본인이 뭘 잘못했냐며 되려 따지고 들었어요. 전 그런 모습도 참 무섭더군요. 회사를 차지하고 걷어준 은혜에 뒤통수 칠 생각만 하지 않았다면 손절로 끝날 일이었지만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아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시어머니도 어떻게 저런 무서운 애가 존재하냐고 그러면서 노발대발 난리가 났었습니다. 후원금 반환 소송이 계속되었고 결국 은주는 저에게 조금이라도 돈을 토해내야 했어요. 마음 같아선 전액을 받고 싶었지만 저 역시 사람을 잘못 봤었기 때문에 제가 감수해낼 운명이었죠. 너무 충격적이어서 일이 어떻게 됐는지 후다닥 지나갔지만 결국 은주는 대학교를 다니며 용돈을 벌러 이곳저곳 아르바이트를 다녀야 했고 그 와중에 저에게 받은 후원금을 일정 금액 돌려줘야 했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뒀다고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심지가 박힌 아이의 최후라고나 할까요?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거에 대해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정말 미안했지만 그들은 또다시 저에게 괜찮다고 말해 주었답니다. 그러니 인생이지. 많이 배웠다고 생각해라. 그래도 그 애가 우리 소녀가 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어미, 고생했어. 어쩐지 찝찝했어. 자꾸 입양을 하기 싫더라니까. 참나, 회사 직원까지 꼬셔가지고 회사를 차지하려고 하더니 독한 것. 난 이번 일로 진짜 많이 배웠어. 우리 셋 말고는 믿을 사람 없다는 거. 내가 더 잘할게. 고마워요. 이렇게 따뜻하게 말해줘서.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
그때 일을 웃으며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 사람에게 받은 상처, 정말 제일 아픈 상처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쉽사리 아무나 믿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경각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한답니다. 저도 그것이 교훈이 되어 지금은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글을 쓰면서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지게 되네요. 쌀쌀한 요즘 감기 들기 딱 좋으니 감기 조심하시고 이만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